오셨습니까, 회장님?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검은색 차 앞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렇게 난리야? 시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에서 내린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안내해. 수행원이 그 노인을 한 포장마차로 안내했습니다. 포장마차에 있던 건달은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노인은 매일 우리 집에서 국밥을 얻어먹던 폐지 줍는 할머니잖아? 그리고 그 노인은 건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합격이야. 내 딸과 결혼해 주게. 시장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정의 무한한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오복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는 이 여인은 삼호건설그룹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30조가 넘는 건설 제국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업계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청와대 만찬에서도 기죽지 않던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오복순 회장에게 딱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오하늘이었습니다. 31살의 하늘은 3호건설 현장 감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밑바닥 현장부터 시작해 제 실력으로 올라온 야무진 딸이었죠. 복순 회장에게 하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자 든든한 후계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식사 전까지는 말입니다. 퇴근 후 모녀가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하늘이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복순 회장은 된장찌개를 뜨던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30이 넘도록 일에만 매달리던 딸이 드디어 짝을 찾았다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안의 자제일까? 혹시 거래처 정 회장의 아들일까? 아니면 유학 시절 만났다는 그 변호사일까? 복순 회장은 짐짓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쪽이니? 아니요.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자영업 해요. 자영업? 사업을 크게 하나 보구나. 무역이냐? 아니면 건설 쪽이냐? 포장마차 해요. 곱창집이요. 소율이네라고 가게는 작아도 맛은 진짜예요. 복순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포장마차 곱창집이라니.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그룹 회장의 사위가 포장마차 곱창집 사장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꾹 참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니까. 사람이 성실하면 됐지. 나이는? 부모님은 뭐 하시고? 하늘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고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복순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의 변변한 배경도 없는 남자. 하지만 하늘의 다음 말은 복순 회장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아이가 있어요. 3살 된 딸인데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엄마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 정가가 있어요. 뭐라고? 복순 회장이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내려치듯 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정가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그것도 남의 애까지 딸린 포장마차 장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러울 것 없이 유학 보내고 경영 수업 시켜놨더니 고작 정가자를 골라와? 복순 회장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정가가 아니라고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 사연이 있으면 정가가 없어져? 문신까지 있다며? 그런 남자가 우리 집안 문턱을 넘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놈이 내 배경 보고 접근한 게 뻔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가 회장 딸인 것도 몰라요. 그냥 건설회사 직원인 줄 안다고요. 제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반대하셔도 저 결혼할 겁니다. 하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방문 소리가 복순 회장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복순 회장은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천하의 오복순이 대통령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철의 여인이 딸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과자의 포장마차에 남의 아이까지. 딸이 원망스럽다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서재 한쪽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복순 회장의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 출신으로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했고 묵묵했습니다. 결혼 초 복순의 친정에서는 맨손 총각이라며 결사반대했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그때 당신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았었지. 그런데 하늘이가 데려온 놈은 차원이 다르다고. 정과자라니까요. 그 순간 액자 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남긴 메모 같았습니다. 복순아,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돼. 나도 빈손이었지만 당신을 만나 세상을 얻었잖아. 복순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때랑은 달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비서실을 시켜 뒷조사를 할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몇 장으로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만약 그 남자가 정말 작정하고 하늘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게 꾸며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복순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내가 가짜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해. 복순 회장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오래전 장터를 나갈 때 입으려고 사두었다가 한 번도 입지 않은 낡은 옷들이 나왔습니다. 무릎이 나간 헐렁한 바지,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점퍼, 거울 앞에 서니 화장기 없는 민낯에 촌스러운 옷차림, 흰 머리를 마구잡이로 헝클어버리니 영락없는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복순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박준혁이라고 했나? 내가 진짜 진국인지 아니면 내 딸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인지 내가 낱낱이 파헤쳐주마. 복순 회장은 경호 실장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 내일 새벽에 차 대기시켜. 회사 차 말고 자네 개인 차로 가져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는 복순 회장은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한 건설판에서 살아남은 그녀였습니다. 사람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 잠입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사모건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철의 여인 오복순이 이제 포장마차 곱창집 사장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 복순 회장은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어둑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강 실장이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지만 복순 회장은 손짓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낸 뒤 골목 안쪽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자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소유리네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글씨가 반쯤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가게 안에서는 벌써 뽀얀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와 알싸한 파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생을 건설업계에서 산 복순 회장이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냄새만은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짐짓 어깨를 웅크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가게 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계시오. 포장마차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여섯 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 한가운데 하늘이 말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6의 박준혁이었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하얀 나시 티를 입고 있었는데 드러난 두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솥에서 사골을 저어내고 있었습니다. 덩치도 컸고 문신도 그렇고 영락없이 거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순 회장의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준혁의 등에 울긋불긋한 포대기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대기 속에는 3살배기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적고를 하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애한테 기름이 튀면 어쩌려고. 복순 회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선했습니다. 그는 복순 회장의 행색을 쓱 훑어보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묻은 것을 행주로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날씨가 많이 춥죠? 문 쪽은 외풍이 심하니까 안쪽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말투에는 정감이 넘쳤습니다. 복순 회장은 짐짓 투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들어오긴 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려. 혹시 어제 팔다 남은 국밥 찌꺼기라도 있으면 좀 줄 수 있나? 보통의 가게 주인이라면 인상을 쓰거나 나가라고 쫓아낼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시도 하기 전인 이른 아침부터 거짓골에 할머니가 들어온 셈이니까요. 복순 회장은 준혁의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 눈에서 귀찮다는 기색이나 무시하는 빛이 스치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르신, 팔다 남은 식은 국밥을 어떻게 드려요? 마침 지금 막 사골 국물이 다 우러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준혁은 망설임 없이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에서 진한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가장 큰 뚝배기를 꺼내 국밥을 푸짐하게 말아 담았습니다. 밥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깍두기까지 넉넉히 곁들여 내왔습니다.
자, 드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간 맞춰보려고 끓인 겁니다.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 복순 회장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습니다. 국물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맑으면서도 뽀얀 유백색, 최소 12시간은 고아낸 진국이었습니다. 어디 맛 좀 보자. 내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복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깊고 구수한 사골의 감칠맛이 혀끝을 감싸며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잡내가 전혀 없었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조미료로 때운 흔한 국밥집 맛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정직한 한 그릇의 맛이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맛은 인정한다 쳐도 아직 확인할 것이 산더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의 등 뒤에서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준혁이 화들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소율아, 왜 그래? 깼어? 아이고, 우리 딸 배고팠구나. 준혁은 허둥지둥 포대기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손에는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오자니 아이가 숨 넘어가게 울어대고 그냥 만지자니 아이 옷에 묻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싱크대로 달려가 대충 손을 헹구고는 젖은 손으로 급하게 아이를 앞으로 안아들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밥 줄게. 울지 마. 한 손으로는 우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유식 통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유식 뚜껑도 떨어뜨리고 물티슈를 뽑다가 한 뭉텅이를 잡아당겨버리고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국밥을 떠먹으며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국밥 맛에 잠깐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식어내렸습니다. 저 꼴 좀 봐라. 애 하나 달래는 것도 저렇게 서툴러서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책임지겠다는 거야. 저런 전쟁통 같은 삶에 내 귀한 딸을 끌어들이겠다고? 준혁이 겨우 이유식을 먹이고 나서야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복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시끄러우셨죠? 애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해서요. 식사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복순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긁는 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그렇게 정신이 사나워서야 원. 애 보랴 국밥 끓이랴 그러다 국밥에 기저귀 냄새라도 배겠어. 화를 내보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제 보물이라서요.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준혁의 눈빛이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감출 수 없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그 눈빛에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은 합격이다. 인정하지. 하지만 저런 상황은 절대 안 돼. 내 딸이 저 고생을 나눠 짊어지게 할 순 없어. 복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네. 돈 생기면 나중에 갚겠소. 아닙니다, 어르신. 내일도 배고프시면 또 오세요. 준혁은 아이를 안은 채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오자 그가 얼른 아이 머리 위에 모자를 여며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 복순 회장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마자 복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입안에는 여전히 그 국밥의 깊은 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회사로 모실까요? 강 실장의 질문에 복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온다. 네, 또 오신다고요? 국밥 맛은 진짜더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돼. 그놈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손맛 좋은 정과자일 뿐인지 더 봐야겠어. 복순 회장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가 가진 패를 모두 확인하기 전까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순 회장의 위장 잠입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국밥 맛에 놀랐던 그녀는 꼬박 닷새를 더 그 포장마차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벽마다 낡은 점퍼를 챙겨 입고 고급 승용차를 멀리 세워둔 채 뚜벅뚜벅 소유리네를 향하는 길은 어느새 그녀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혁은 언제나처럼 땀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고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소머리 수육이 잘 삶아졌어요. 한 접시 드셔보세요. 준혁의 환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회장의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인성을 보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듯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가게 문도 열기 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숨어 지켜보는데 포장마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짝 다가가 비닐 틈새로 들여다보니 준혁이 소유리를 포대기에 업은 채 커다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골뼈를 하나하나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장 축산 가게에서 받아온 듯한 뼈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상자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와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놈이 새벽부터 직접 뼈를 고르고 있었단 말이야? 복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수많은 하청업체를 봐왔지만 사장이 직접 새벽에 원재료를 검수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그것도 등에 아이를 업은 채로 말입니다. 준혁은 뼈 손질을 마치고 솥에 불을 올린 뒤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복순 회장은 나중에 그 수첩을 슬쩍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적어놓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손님 수와 잘 나간 메뉴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고 축산 시세 변동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비 오는 날 국밥 주문 30% 증가. 수요일 점심 직장인 단체 손님 많음. 곱창 소금구이 추가 메뉴 고려. 복순 회장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보다 꼼꼼한 기록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 이 정도 경영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복순 회장의 마음을 진짜로 흔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혁이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골목 어귀에서 리어카를 끄는 노인 서너시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갈라진 한눈에 봐도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어르신들을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국밥 다 끓여놨습니다. 준혁은 능숙하게 뚝배기 4개를 꺼내 국밥을 푸짐하게 말아 담았습니다. 깍두기도 넉넉히 곁들이고 수육까지 한 접시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각, 맨날 이래 밥을 줘서 미안해서 어쩌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제가 국물간 맞춰보려고 끓인 건데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복순 회장은 건너편 전봇대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노인들이 식사하는 동안 리어카에 쌓인 폐지를 묶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소율이는 등에 엎인 채 방긋방긋 웃으며 할머니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소율이가 오늘도 예쁘네. 삼촌 등에서 잘도 논다. 할머니 한 분이 소율이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으셨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뼈를 고르고 솥을 지키느라 눈 밑에 그늘이 짙었지만 노인들 앞에서는 시종일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새벽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형편의 말이죠. 저 녀석 단순한 포장마차 사장이 아니야. 복순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밥 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장사 머리도 있고 무엇보다 주머니가 가벼운데도 남한테 퍼줄 줄 아는 배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일렀습니다. 맛도 있고 마음 씀씀이도 나쁘지 않아. 인정하지. 그런데 정가는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착해 보여도 정가자는 정가자야. 그 속사정을 모르는 한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차에 오른 복순 회장은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 내일은 좀 다르게 움직여야겠어. 시장 상인들을 좀 만나봐. 준혁이 총각의 평판이 어떤지, 그리고 정가가 대체 무슨 사연인지 밑바닥까지 뒤져봐. 복순 회장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국밥의 맛과 새벽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가라는 두 글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순 회장이 소율이네에 출근 도장을 찍은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경 가게 안에는 복순 회장과 단골 어르신 두어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저녁 장사 준비로 곱창 손질에 한창이었고 소율이는 가게 구석에 마련된 작은 놀이 공간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 사내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쿵!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는 고영수라는 자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죠. 야, 박준혁? 나와봐. 고영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놀라 수저를 내려놓았고 평온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구석에서 놀던 소율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준혁이 급히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먼저 소율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려 등에 업히고는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소율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아이를 달래고 나서야 준혁은 고영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고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들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식사가 문제야? 돈이 문제지. 내 전후 한상철이 빌려간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8천이야.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이 포장마차 불태워버린다. 고영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렸고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그의 뒤에 선 부하 둘이 팔짱을 끼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구석 자리에서 국밥을 떠먹는 척하며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런 날강도 같은 놈들. 3천에 이자를 붙여 8천이라니. 뻔한 고리대금 수작이구먼. 복순 회장은 평생을 건설업계에서 살아오며 별의별 협박을 다 겪어봤습니다. 저런 자들의 수법은 손바닥 보듯 뻔했습니다. 등록도 안 된 불법 사채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쥐어짜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보통의 포장마차 사장이라면 벌벌 떨거나 울며 사정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주먹부터 나갔겠죠. 더군다나 준혁은 전과자였습니다. 한 번 더 사고를 치면 끝장이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숨을 죽이고 준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 사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준혁은 조리대 옆 선반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 사장님, 대부업 등록증 가지고 계십니까? 뭐?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 3천만 원에 8천만 원이면 연이율로 환산하면 거의 170%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이에요. 고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포장마차 사장 입에서 대부업법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법을 들먹여? 그리고 이겁니다. 준혁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고영수 앞에 펼쳤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불법 사채 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고 사장님께서 이 시장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해 온 내역을 전부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증거 자료도 함께요. 고영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준혁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포장마차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셨죠? 협박죄와 재물손괴 예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더 행패를 부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영수는 이를 갈았지만 녹음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협박이십니까? 그것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준혁이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어보이자 고영수는 꼬리를 내리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자. 재수없게. 사내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편히 식사하세요. 그리고는 등에 업힌 소율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율아, 놀랐지? 미안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 복순 회장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녀석 보게. 배포도 있고 머리도 쓸 줄 아네. 정과자라 한 번 더 주먹을 쓰면 끝장인 걸 알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으로 대응했어. 협상의 정석을 아는 놈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고영수가 뱉은 말 중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 전후 한상철이 빌려간 3천만 원. 전후의 빚을 왜 준혁이 떠안고 있는 것인지. 전후라면
군대 시절 동료라는 뜻일 텐데 그 전우와 포장마차와 소유리는 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그리고 정가라는 것은 정말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퍼즐 조각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에 오른 복순 회장은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 한상철이라는 이름 조사해봐. 박준혁의 군 시절 전우라는데 이 남자가 열쇠야. 이 남자의 사연을 알면 박준혁의 정가도, 저 아이도, 포장마차도 전부 풀릴 거야. 복순 회장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순 회장은 포장마차 대신 골목 건너편 순대국밥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유리네가 훤히 보이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준혁을 관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정보를 캐내러 온 것이었죠. 시장통의 진짜 소문은 언제나 아주머니들의 수다 속에 있는 법이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순대국밥집 사장님과 옆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합석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회장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준혁이 총각은 오늘도 정신없네. 소유리가 또 보채나 봐.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준혁이 가게 밖으로 나와 소유리를 안고 뭔가 달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짠해 죽겠어. 그 젊은 나이에 저게 뭔 고생이야. 국밥집 사장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순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짐짓 모르는 척 끼어들었습니다. 저 총각 말이야, 참 성실하던데. 근데 왜 혼자 애를 봐? 아이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어머, 할머니 모르셨어요? 저 총각, 소율이 아빠 아니에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복순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삼촌이에요. 외삼촌도 아니고 아빠 전우의 딸이에요. 뭐? 전우의 딸? 복순 회장은 국밥 그릇을 엎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말했던 아이 딸린 남자가 아니라 전우의 유복자를 키우고 있었다니.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기구한 사연이지. 국밥집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3년 됐나? 준혁이 총각 군대 시절 전우가 있었대요. 한상철이라고. 둘이 같은 부대에서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눈 사이였다지 뭐예요. 상철이가 먼저 전역하고 이 자리에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곱창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거든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던 참에 결혼도 하고 소유리도 태어나고 다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아주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이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훈련장 시설이 부실했던 모양이에요. 구조물이 무너졌는데 하필 상철이가 그 밑에 깔렸대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어요. 복순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철이 아내도 불쌍하지. 남편을 졸지에 잃고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소유리가 겨우 2달 됐을 때였으니 결국 그 아내분도 버티질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양쪽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도 하나같이 나 몰라라 했대요. 소유리를 보육원에 보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준혁이 총각이 나타난 거예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내 전우의 딸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더래요. 복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풀려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할머니,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이에요. 국밥집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준혁이 총각,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대요. 육군사관학교 나온 장교 출신이래요. 졸업할 때 성적도 아주 우수했다던데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였다는 거예요. 육사 출신이라고? 복순 회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곱창을 굽고 기저귀를 가는 저 문신투성이의 사내가 육사 출신 장교라니. 그런데 정관은 어떻게 된 거야? 복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알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요, 준혁이 총각이 장교로 복무할 때 같은 부대에 문제가 있는 상관이 있었대요. 그 상관이 후임병들을 수시로 구타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도 아무도 신고를 못했대요. 상관이 무서워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총각이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상관한테 정식으로 항의했는데 오히려 무마하려고 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상관이 또 후임병을 때리는 걸 현장에서 목격하고는 몸으로 막아선 거래요. 신랑이 끝에 상관을 밀쳤는데 그게 상관 폭행으로 처리된 거예요. 뭐라고? 후임병을 지키다가 생긴 정과라고? 복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불명예 전역을 했대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군법은 군법이니까요. 그 뒤에 전역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었대요. 건설 쪽 큰 회사에서 현장 소장까지 했다더라고요. 능력이 출중했나 봐요. 그런데 상철이가 순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내려온 거예요. 소율이 키우겠다고. 주변에서 다 말렸죠. 미쳤냐고. 내 인생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준혁이 총각이 그러더래요. 상철이가 군에 있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준혁아, 나중에 저녁하면 포장마차 하나 차려서 맛있는 곱창 구워줄게. 그게 내 꿈이야. 상철이 꿈이 담긴 이 가게를 제가 지켜야죠. 그리고 소율이는 상철이가 목숨보다 아끼던 딸이에요. 제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웁니까? 복순 회장은 창밖의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율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문신 가득한 팔뚝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아이를 아는 손길만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엘리트 장교의 길을 걷다가 약한 후임을 지키려다 정과자가 되었고 잘 나가던 회사원 생활을 접고 전우의 유언을 지키려 포장마차 앞에 선 남자.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희생이자 숭고한 의리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복순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과자라는 딱지만 보고 포장마차 장수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를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무능력해서 곱창을 굽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능했기에 가장 큰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진국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는 판에 전우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다니. 아주머니들의 수다는 계속되었지만 복순 회장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밥은 반도 먹지 못했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꽉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소율이네 포장마차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이 어미보다 낫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엔 하늘은 너무 귀한 딸이었습니다. 능력도 인품도 사형까지도 확인했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진짜 배짱이 어디까지인지,
차에 오른 복순 회장은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 준비해. 마지막 시험이야. 복순 회장의 마지막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건설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승부사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던지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 골목에 깔끔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소유리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복순 회장의 경호실장이 아니라 대형 외식 기업 상무라는 가짜 신분을 달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가방과 함께 한성 외식그룹 전략기획 상무 강태호라는 가짜 명함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복순 회장은 건너편 분식집 구석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강 실장이 차고 있는 소형 송신기와 연결된 수신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혁 사장님 되십니까? 강 실장의 정중한 인사에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리를 등에 업은 채 곱창을 손질하던 참이었습니다. 네, 제가 박준혁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한성 외식그룹 전략기획 상무 강태호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포장마차와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강 실장은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순 회장이 직접 설계한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인수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준혁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포장마차에서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께는 본사 외식사업부 이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2억 원의 주택과 차량 제공까지 약속드립니다. 강 실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장님의 전과 기록, 저희 쪽 법무팀에서 로비를 해서 깨끗하게 지워드릴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전과 말소. 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순 회장은 수신기 너머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은 준혁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였을 것입니다. 취업할 때도 소율이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도 누군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은 돈보다 더 강력한 미끼였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출근하셔야 합니다. 가게는 저희가 인수해서 프랜차이즈화 할 테니 사장님은 손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님 양육은 저희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맡기시고 업무에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급 업무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복순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0억과 전과 말소라는 달콤한 당근 뒤에 숨겨진 진짜 시험. 소유리를 남의 손에 맡기고 떠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수신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 위에 시선이 머물렀고 전과 말소라는 글자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추기도 했습니다. 복순 회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도진, 아니 박준혁. 내가 계산이 빠른 놈이라는 건 알아. 이 정도 조건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새벽부터 뼈를 고르고 기저귀를 갈다가 쓰러질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 제안을 뿌리칠 수 있겠어?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복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거절이요? 강 실장도 당황한 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억입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까지 깨끗이 지워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사채도 갚아야 하고 소유리 분유값도 벅찬 게 사실이에요. 준혁은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과 한상철, 전우의 사진이었죠. 이 가게는 제 전우 한상철이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상철이가 군에 있을 때 맨날 그랬어요. 준혁아, 나중에 전역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곱창집을 차릴 거야. 사람들이 한 입 먹고 웃는 그런 가게. 그게 내 꿈이야. 이 가게를 돈 받고 남한테 넘기면 저는 상철이 볼 면목이 없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등에 업힌 소유리에게 옮겨갔습니다. 소유리는 아빠의 등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리를 보육시설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소유리는 제 딸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아빠 품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준혁은 잠들어 있는 소유리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소유리 곁에서 제 손으로 키울 겁니다. 상철이한테 약속했거든요. 내 딸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강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시겠습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전우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과 기록은 제가 후임을 지킨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에요. 지울 생각 없습니다. 그게 제 훈장이니까요. 복순 회장은 수신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억을 걷어찼어. 전과 말소까지 거절했어. 전우의 꿈을 지키겠다고, 전우의 딸을 지키겠다고, 전과가 자기 훈장이라고. 복순 회장은 분식집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 진짜 바보 천치 아니면 대인배야.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돈과 명예와 자유를 한꺼번에 걷어차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전과를 지울 수 있다는 말에 두말 않고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혁은 전과마저 자신의 신념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복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된다. 저놈의 사랑이 진짜인지, 내 딸한테 진심인지, 그것만 보면 끝이야. 하지만 그 마지막 확인은 복순 회장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스스로 답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날 밤 9시 소유리네 포장마차의 불이 꺼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준혁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 씨, 하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낮에 있었던 한성 외식그룹의 제안을 거절한 뒤로 내내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10억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안이 던진 질문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시겠습니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가게 정리를 하다 말고 하늘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하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복순 회장은 건너편 골목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귀가하려던 참이었는데 하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하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풀었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요. 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늘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할 정도로요. 근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라뇨? 준혁 씨가 왜 자격이 없어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소율이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잖아요. 현실을 봐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전과자예요. 상관폭행, 이력서에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에요. 거기다 포장마차 사장이에요. 빚도 있고 미래도 불투명해요. 문신까지 있어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요. 준혁은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군 시절 전우들과 함께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후회해 본 적은 없었지만 세상의 시선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 씨가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수군될 거예요. 오 팀장 남편이 전과자래. 포장마차에서 곱창 굽는 사람이래. 문신도 있대. 하늘 씨 친구들도 뒤에서 쑥덕거릴 거예요. 하늘 씨 부모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1년, 2년 지나면 달라져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눈치 보고 소율이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전과자라는 소문이 돌면 그때 하늘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때문에 하늘 씨 인생에 흠집만 내는 거예요. 준혁 씨,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 씨 집안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 짐작하고 있었어요. 옷차림이나 말투, 가끔 쓰는 물건들 보면 부유한 집안분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집안인지는 모르지만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건 느꼈어요.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늘 씨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딸이 전과자 사위를 데려오면 어떤 부모든 반대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늘 씨가 부모님이랑 등지는 거 나 못 봐요. 부모님은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복순 회장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남자는 자신이 하늘의 어머니라는 것을 모른 채 하늘의 부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소율이도 저한테 이제 막 엄마라고 부르려 하는데,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 좀 놔줘요. 나 진짜 힘들게 결심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 씨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하늘 씨한테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과도 없고 빚도 없고 남의 아이를 키우는 짐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하늘 씨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해요. 준혁은 뒤돌아섰습니다.
넓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케이크 상자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케이크 상자 위에는 준혁 씨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준혁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축하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것이었죠. 복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흔든 것은 준혁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보내준다고, 사랑하니까 물러서겠다고. 복순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익 앞에 돌변하는 인간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사기꾼들, 뒤에서 칼을 꽂는 배신자들. 그런 세상을 살아온 그녀에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을 제 발로 떠나보내려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 정과 말소라는 유혹도 뿌리친 배짱, 그리고 사랑 앞에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희생. 복순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박준혁, 그 녀석은 진짜야. 진짜 중에 진짜야. 복순 회장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늙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졌다. 완패야. 이제 숨바꼭질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삼호건설 명예회장으로서,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로서 그 앞에 설 차례였습니다. 복순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 실장, 내일 아침에 제일 좋은 정장 준비해. 그리고 임원들한테 연락 돌려. 내일 새벽에 시장으로 출발한다고. 네. 임원들을요? 몇 분이나 부를까요? 전원이야.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복순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린의 포장마차가 있는 시장 골목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낡은 트럭과 리어카가 오가던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4대가 줄지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과 말끔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드라마 촬영하나? 아니야. 높으신 분이 행차하시나 본데. 국회의원인가?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맨 앞 차량의 뒷좌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은퇴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쏘아보내는 여인. 바로 삼호건설그룹의 오복순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낡은 점퍼를 입고 국밥을 얻어먹던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복순 회장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소유린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가게 안에서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젯밤 하늘에게 이별을 고한 탓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무게는 그를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유리는 놀이공간에서 칭얼대고 있었고 사골 국물은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소유라, 아빠가 밥 금방 줄게. 조금만 놀고 있어. 준혁은 억지로 웃으며 소유리에게 장난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체 손님이신가요? 준혁은 당황하며 손을 닦았습니다.
아침부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다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로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건설업계의 전설, 삼호건설그룹의 오복순 명예회장.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 자신의 포장마차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복순 회장님?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아침 찾아와 국밥을 얻어먹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던 그 할머니. 그 목소리와 말투가 똑같았습니다. 설마 어르신?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순 회장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눈썰미가 좋구먼. 맞아. 나야. 국밥 얻어먹던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천하의 오복순 회장이 왜 거지 행색을 하고 자신의 포장마차에 왔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순 회장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일주일 동안 앉았던 그 익숙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호원이 의자를 빼주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나가 있어. 박 사장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임원들과 경호원들이 밖으로 나가자 가게 안에는 복순 회장과 준혁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옹알이를 하는 소율이만 남았습니다. 앉게. 자네가 주인인데 서 있으면 쓰나. 준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놀랐지? 내가 자네를 속인 거야. 미안하게 생각하네. 아닙니다.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의 가게에? 내 딸 때문이야. 따님이요? 내 딸 하늘이. 오하늘. 준혁은 멍하니 복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삼호건설 명예회장의 딸이었다니. 하늘이 평범한 집안 딸이 아니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 씨가 부유한 집안분일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차림이나 쓰는 물건들, 가끔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넉넉한 집안분이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헤어지자고 한 건가? 준혁은 흠칫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듣고 있었네. 자네가 하늘이한테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정가자인 자기 때문에 하늘 씨 앞길 막기 싫다고 했던 말. 생일 케이크 들고 온 딸한테 이별 통보하는 거 다 봤어. 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짐작은 했지만 삼호건설 명예회장님의 따님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감히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제넘게 따님을 마음에 품어서 죄송합니다. 주제넘다니 누가 그래? 복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혁의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곱창 기름과 사골 국물 냄새가 배어있는 투박한 손이었지만 복순 회장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박 사장, 아니 박서방. 자네 합격이야. 합격이라뇨? 자네 국밥 맛 정직하고 깊더군. 합격이야. 새벽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국밥 돌리던 그 마음씨 합격이야. 사채업자 앞에서 쫄지 않고 법으로 맞선 그 배짱 합격이야. 10억짜리 제안을 걷어차고 정가가 자기 훈장이라고 말한 그 신념 합격이야. 복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을 사랑하면서도 내 딸의 행복을 위해 제 발로 물러서려 했던 그 마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복순 회장은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밖에 사위한테 주는 첫 선물이야.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억 원 설그룹 사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식사업부 총괄이사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 비서가 했던 제안이랑은 달라. 가게를 팔라는 게 아니야. 소유리네라는 이름 그대로 3호건설의 외식 브랜드로 키워보자는 거야. 자네 전후의 꿈을 이 골목 안에 가둬둘 생각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철이의 곱창을 맛보게 만들어 보자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리는 자네랑 하늘이, 그리고 내가 같이 키우는 거야. 보육시설 같은 소리 집어치워. 복순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같은 진국은 처음 봤네. 내 딸 하늘이 자네한테 맡겨도 되겠나? 준혁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제 목숨 걸고 하늘 씨랑 소율이, 그리고 어머님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내 사위지.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하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하늘은 주저없이 준혁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바보야. 왜 거짓말했어? 사는 세계가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도망 못 가. 우리 엄마가 허락했단 말이야. 준혁은 하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곱창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품이었지만 하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였습니다. 미안해요, 하늘씨. 그리고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믿어줘서.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복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놀이공간으로 다가가 소율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율이. 할머니한테 올래?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소율이는 낯선 할머니임에도 방긋 웃으며 복순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갑던 철의 여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몰려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저 정장 입은 사람들 3호건설 아니야? 어머, 맨날 폐지 줍던 그 할머니가 오복순 회장이었어? 준혁이 총각이 3호건설 사위가 됐대. 세상에.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이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하늘의 손을 꼭 잡고 복순 회장과 소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캄캄했던 그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호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준혁의 걸음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영락없는 엘리트 회사원이었지만 손바닥에는 곱창을 굽고 사고를 저으며 생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복순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로 외식사업부 총괄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된 준혁. 하지만 회사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사위라며? 운도 좋지. 정과자가 이사라니. 포장마차에서 곱창이나 굽던 사람이 뭘 알겠어. 50대 중반의 기획이사 윤상무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순 회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인물로 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준혁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윤상무는 대놓고 회의 시간에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이사, 박이사였지. 오늘 점심은 곱창 구워주시는 건가요? 임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시장통에서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내색 없이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소유린의 브랜드 전략입니다. 현재 외식 시장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손님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끼를 원합니다. 준혁의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현장 데이터와 실전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상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린의 브랜드 출시를 코앞에 둔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충격, 3호건설 외식 브랜드 총괄이사가 정가자. 폭행범이 만든 음식 드시겠습니까? 준혁의 전과 기록과 문신 사진이 버젓이 돌아다녔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예약 취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상무의 소행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준혁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정가자를 앉혀놓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지. 하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면 인정하는 꼴입니다.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준혁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장 소매를 걷어 문신이 드러나게 한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정관은 후임병을 구타하는 상관을 막다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신은 군 시절 전우들과 함께 새긴 우정의 표식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정직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준혁의 진솔함에 감동했고 오히려 소유린애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준혁이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악성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가 윤상무의 비서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복순 회장은 즉각 윤상무를 해임했습니다. 같은 시기 사채업자 고영수도 끝을 맞았습니다. 준혁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신고가 수사로 이어져 불법 대부업과 협박 혐의로 고영수가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악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딛고 출시된 소유린의 브랜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가자 이사의 진심이라는 스토리가 오히려 브랜드의 힘이 되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목표의 3배를 넘겼고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복순 회장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서방, 자네 정말 대단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진심은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준혁의 덤덤한 대답에 복순 회장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소유린의 브랜드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42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었고 어디를 가든 소유린의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한 그릇의 국밥이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죠.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소유린의 1호점, 그 작은 포장마차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객이 되어 주었고 복순 회장이 직접 주례사를 읽었습니다. 내 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좋은 사람을 찾은 거야. 박서방, 평생 행복하게 해줘. 준혁은 군복 대신 정장을 입었지만 가슴에는 전후 한상철의 군번줄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도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준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반드시 소유리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소유라, 삼촌 왔다. 삼촌.
4살이 된 소율이는 이제 제법 또박또박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준혁이 소율이를 안아 올리면 아이는 깨르르 웃으며 준혁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소율이한테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아빠는 무슨, 나는 그냥 삼촌인걸. 준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소율이의 첫걸음도 첫 단어도 처음으로 열이 펄펄 나서 밤새 안고 뜬 눈으로 지새운 밤도 전부 준혁의 품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뜨거운 사랑을 쏟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준혁은 하늘과 소율이를 데리고 강원도의 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한상철 병장의 묘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리는 묘소 앞에 준혁은 소주 한 병과 곱창 한 접시를 올려놓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직접 구워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아, 나왔다. 오랜만이지? 준혁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내가 차린 포장마차, 이제 전국에 42개야. 내 이름 걸고 시작한 곱창집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어. 내가 꿈꾸던 거 있잖아. 사람들이 한 입 먹고 웃는 가게. 그 꿈 내가 지켜줬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 장가갔다. 하늘이라고 진짜 좋은 여자야. 내가 봤으면 형수님이라고 불렀을 거야. 장모님도 대단한 분이야. 처음에는 정과자라고 난리를 치셨는데 결국 나를 받아주셨어. 거지 변장까지 하고 나를 시험하셨다니까. 기가 막히지? 준혁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늘이 옆에서 준혁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상철아,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준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율이가 하늘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은 4살배기 소율이는 묘비 앞의 사진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이리 와봐. 준혁이 소율이를 불렀습니다. 소율이가 뒤뚱뒤뚱 걸어와 준혁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소율아, 여기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소율이가 묘비의 사진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 누구야? 소율이의 또 다른 아빠야. 소율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분이야. 하늘나라에서 우리 소율이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셔. 소율이는 한참 사진을 바라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 위에 가져온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안녕. 나 소율이야. 나 잘 지내고 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늘도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율이는 꽃을 올려놓고 돌아서더니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준혁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삼촌, 왜 울어? 안 울어. 삼촌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눈에 뭐가 들어간 거야. 준혁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소율이는 한참 준혁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준혁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삼촌, 나 삼촌 대신 아빠라고 불러도 돼?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율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라고 부르잖아. 나도 삼촌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삼촌이 내 아빠잖아. 준혁은 소율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 새벽마다 사고를 고르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 모든 밤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소율아. 불러. 아빠라고 불러. 아빠. 응.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우리 소율이. 하늘이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멀찌감치 서 있던 복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눈에 바람이 들어간 것뿐이야. 복순 회장은 콧등을 훌쩍이며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상철 군,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을 만났어. 자네 딸 소율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편히 쉬게 나.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묘소의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한상철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율이는 준혁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소율이의 이불을 여며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 소율이가 아빠라고 부른 거 들었죠? 나도 울 뻔했어요. 울 뻔이 아니라 울었잖아. 준혁 씨가 더 많이 울었으면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하늘 씨, 고마워요. 소율이를 친딸처럼 사랑해줘서. 친딸이죠. 소율이는 우리 딸이에요. 준혁은 잠든 소율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이마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떠올랐지만 후에는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상철아, 잘 지내지? 소율이가 오늘 나한테 아빠라고 불렀어. 내가 맡긴 보물,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약속한다. 시장통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한 사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가자라는 꼬리표도,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손가락질도, 사채업자의 협박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전우와의 약속이었고, 소율이의 웃음이었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